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보철 파트 임플란트 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임플란트 적용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산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는 적용 나이가 있죠. 똑같이 틀니처럼 만 65세 이상, 일단은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넘어야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분 무치약 환자한테만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들 완전 무치약 환자한테 임플란트를 신고 이제 오버된 전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 무치약 환자한테 임플란트가 언제 보험이 되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취업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부랑 논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인당 평생 2개 치아만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 단, 이 틀니처럼 똑같이 치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개수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술 재료는 우리가 분리형 식립 재료만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스처와 어버트먼트 분리형 재료만 보험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보철이죠. 보철은 PFM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지르코니아를 치과에서 꽤 많이들 지르코니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플란트 자체가 비급여에 들어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비급여로 받아야 되는 술식들이 좀 있죠. 임플란트를 하면서 고리식을 하거나 상악동 거상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리식 비용 50만 원 별도로 상악동 거상술도 비급여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보험으로 적용을 하고 고리식과 상악동 거상은 비급여로 적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약 환자한테 평생 2개만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틀니는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 1단계부터 6단계로 보험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단계별 수가 적용인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를 먼저 살펴보면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해서 우리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임플란트를 등록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단계는 피스처, 이제 고정체를 식립하는 단계가 2단계에 들어가는데 청구할 때는 우리가 2단계 식립하는 날 청구를 하실 수는 없고요. 2단계 식립하고 나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스티치 아웃 하는 날, 우리가 SO 하는 날 2단계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보철 수복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버트먼트 재료가 청구가 가능한데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날이 아니라 보철을 우리가 세팅하는 날 3단계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때는 재료대가 별도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단계 때는 피스처 청구하는 게 들어가고요. 3단계 때는 보철 수복하는 날 어버트먼트 재료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틀니할 때는 하루에 1, 2단계도 같이 청구가 되고 3, 4단계도 같이 청구가 됐었죠. 그래서 하루에 여러 단계가 같이 청구가 됐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단계씩만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하루에 1단계 하나, 그 다음번에 왔을 때 2단계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비급여 재료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재료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입산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우먼이나 진머나 이런 재료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재료가 비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수입산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 자체는 1단계 행위, 2단계 행위, 3단계 행위는 보험으로 적용을 하고요. 비급여 재료인 수입산 재료인 진머라든지 스트라우만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재료만 비급여로 수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수납을 하실 때 우리가 스트라우만 재료다라고 하면 스트라우만 재료를 구입하는 우리가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명세서에 거래 명세표에 찍혀 있는 가격,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만 환자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병원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래 명세표에 찍혀 있는 실거래 가격만큼만 환자한테 받고 행위는 급여로 재료는 비급여로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스텀 어머트먼트라고 해서 요즘에 맞춤형 지대주 형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재료 가격은 비급여로 처리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어머트먼트는 몇 단계 때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3단계 때 우리가 청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단계 때 행위, 3단계 행위는 보험으로 적용이 되지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재료 같은 경우 어버트먼트 재료가 되겠죠. 어버트먼트 재료는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하는 거래 명세표에 찍혀 있는 가격만큼만 보험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통 보험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 탭으로 가서 임플란트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눌러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 청구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 임플란트는 우리가 2단계랑 3단계랑 할 때 아까 뭐를 더 청구를 한다 그랬죠? 재료대를 더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료대가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대가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대 신고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실거래 가격, 그래서 거래 명세표에 찍혀 있는 가격만큼만 우리가 실거래로 재료대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환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임플란트 틀니랑 똑같이 환자 등록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 등록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겠죠. 그래서 보험 청구도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해서 청구 작업이 진행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재료대는 일단 우리가 신고는 심평원에 등재가 되어 있는 재료만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우리 병원에 쓰는 임플란트 재료가 심평원에 등록이 돼서 번호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죠. 그래서 등재된 재료만 보험 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고 시기는 매 구입 시마다 신고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 구입 시마다 우리가 구입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신고를 하면 2년까지는 우리가 신고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 안 돼 있다라고 심평원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청구를 했을 때 조정이 돼서 우리가 F코드로 사유가 조정이 돼서 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매 구입 시마다 신고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대 구입 신고는 청구 업무에서 보험 청구에서 EDI에서 재료대 구입 신고로 가게 되면 이런 탭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재료대 구입 신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하나가 떠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재료대 구입신고에서 재료대 검색으로 가게 되면 검색 화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하나 떠주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피스처하고 어버트먼트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스처를 신고를 할 거면 피스처를 체크를 하시고요. 어버트먼트를 신고를 할 거면 어버트먼트를 체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실 때 두 가지를 신고가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서 우리가 해당 재료, 우리 병원에서 쓰는 재료, 그래서 TS인지 TS3SA를 쓰는지 두 가지를 다 쓰면 두 가지를 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라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바뀐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화면에서 이제 재료대 두 개 체크한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먼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에 정보가 간단하게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입일자 우리가 적어야 되고요. 구입기간 상호 어디서 구입을 했었는지, 그래서 오스템 거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입자 사업 등록번호 적어주셔야 하고요. 구입량 몇 개 썼는지, 그래서 구입 총액은 얼마인지, 구입 총액을 적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실거래에서 거래 명세표에 세금계산서에 찍혀 있는 가격만큼만 우리가 적용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 총액은 세금계산서에 찍혀 있는 가격을 여기에 청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놓고 저장이라는 버튼 눌러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의 6.1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두 번의 6.1도 마찬가지 보험 청구 업무에서 EDR 재료대 구입 신고로 가게 되면 재료대 구입 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떠줍니다. 여기에서 재료 검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떠주게 되고요. 마찬가지 아까처럼 어떤 재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재료를 검색해서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하나씩 정보 입력해서 저장하고 보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대 신고를 먼저 작업을 한 후에 임플란트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대 신고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왔을 때 우리가 등록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틀니 등록하는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단에 등록하는 화면이 있었죠. 그래서 공단 등록하는 화면에서 임플란트 등록 우리가 신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또 정보를 다 입력을 하게 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반드시 등록 신청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다음에 자격 조회를 꼭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회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등록번호랑 임플란트 우리가 요양기간 번호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기 자격 조회를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 모양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플란트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또 임플란트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자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한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등록한 다음에 한 보통 2분 정도 후에 자격 조회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 안에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만 보험 청구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의 6.1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임플란트 모양 생겨 있는지 자격 조회를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임플란트 모양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떠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면은 이제 타 병원에 있는 정보, 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그래서 타 병원은 요양기관 번호도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등록번호도 뒤에 그래서 이렇게 블랙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우리 병원에서 보험으로 할 수가 없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급여로 진행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틀니처럼
의료급여 환자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 마당에서 우리가 등록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들어가서 요양기관 정보 마당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의료급여에서 클릭을 해서 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작성을 해 주셔야 하겠죠. 여기서 등록 신청 작성을 해준 다음에 반드시 저장과 전송을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송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의료급여 환자도 임플란트가 등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2단계 재수술 인정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시술 후에 골유착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신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하죠.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환자분이 이 픽스처가 골이랑 유착이 잘 돼야 되는데 골이랑 유착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빼고 다시 식립하는 경우에 이 2단계 재수술을 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2단계 행위 비용은 100% 산정이 안 되고요. 50%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행위 비용에 50% 산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고정체 비용은 100% 산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 골유착 실패했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식립을 하겠죠. 그래서 제거 비용은 산정이 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거 비용 산정이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재식립하는 비용만 우리가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 해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고 끝나면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청구할 때도 쉽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에 실패를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공단에 보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단에 등록하는 작업을 다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2단계 재시술 중지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골유착에 실패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지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중지 신청은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틀니나 우리 임플란트 등록하는 화면이 있었죠.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하는 화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별도로 지금 있는 이 서식 화면에 우리가 작성을 해서 팩스로 공단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2단계에 골유착에 실패했다라고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골유착 실패했다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해당 지사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지 신청을 이제 공단에서 잘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2단계 재시술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2단계 재시술 등록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니 임플란트 등록하는 화면에서 임플란트 등록으로 들어가면 재시술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재시술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 작업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청구 작업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화면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2단계 재시술이라고 해서 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0%가 행위가 들어가서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행위는 50% 들어갔고 재료는 100% 해서 청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시술 신청서를 좀 보면 중지, 변경, 해지, 취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경 신청서는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때는 시술 시작일 의사 면허번호를 잘못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때는 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번호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아예 등록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술 날짜를 잘못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보실 게 해지 신청서가 있어요. 해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나 뭐 이틀리 같은 경우는 1, 2, 3단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환자분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실 수가 없다라든지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해지 신청을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 해지 신청을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이게 해지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임플란트는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다 전장상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개 중에 하나를 쓴 걸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신청이라는 거, 아마 취소 신청은 앞으로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틀리나 임플란트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병원이랑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변경, 그러니까 취소하기를 원해서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하길 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취소 신청서를 보통 많이들 작성을 해요. 근데 원래는 환자분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기 싫다, 이 병원에서 하기 싫다, 다른 병원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옮기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취소 신청을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해제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환자분이 이제 굉장히 병원을 피곤하게 만들죠. 맨날 찾아와서 해달라 왜 안 되냐, 다른 병원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은 공단에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병원으로 조정을 하러 전화가 와서 웬만하면 취소를 해주게끔 공단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 신청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임플란트를 이제 안 한 걸로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병원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신청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단계 재시술을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재시술을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중지 신청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면 됐었죠. 근데 다른 병원에서, 다른 요양기관이 폐업으로 인해서 우리 병원을 옮겨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우리가 폐업을 하는 동시에 중지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좀 대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중지 신청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중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병원에서 중지 신청을 안 해놓고 폐업을 했다라고 해도 우리 병원에서 중지 신청을 다시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고요. 다만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등록 신청만 먼저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신청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 계획서라는 거 하나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 우리가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거나, 간혹 우리가 2단계를 심고 병원에서 환자가 왔는데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빼고 다시 심어야 되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병원에서 1단계부터도 가능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다가 폐업을 해서 우리 병원을 옮긴 경우에는 1단계부터도 가능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 계획서만 잘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재등록 신청서와 같이 임플란트 치료 계획서를 같이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정 기준에 대해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입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8일 날 우리가 46번 임플란트 상담 파노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진단이 된 거죠. 그리고 1월 10날 임플란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TS3 SA 픽스처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SO를 했고, 그 다음에 1월 28일 날 와서 체크업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한 장 찍었죠.
그 다음 3월 29일 날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면서 임프레션 떴고 4월 12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날에 와서 상담 파노라마 임플란트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진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1단계로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구 1단계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촬영한 파노라마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없죠. 그래서 1단계 안에 모든 비용이 파노라마 촬영하는 것까지, CT 촬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날은 우리가 1단계만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0날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픽스처 식립하는 날, 보통 이 식립하는 날 2단계로 많이들 청구를 하시는데 이때 2단계를 청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17일 날 SO 하는 날, 스티치 아웃 하는 날 우리가 2단계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7일 우리가 SO 하는 날 2단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월 28일 날 우리가 엑스레이 확인해 보려고 찍은 거 마찬가지 임플란트 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부위는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29일도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지대주 연결은 했지만 우리가 4월 12일 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세팅하는 날 3단계와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재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단계는 4월 12일 날 우리가 청구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 한번 프로그램에서 입력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8일 날 46번 상담 파노라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임플란트 우리가 1단계만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10날 46번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처방전 나가고 한 게 있겠죠. 이날은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이때 처방이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은 보험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임플란트 우리가 진료 구분에서 여기 진료 구분 보이시죠? 진료 구분에서 틀린 임플란트로 만들어 놓고 처방전만 보험으로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7일 날 와서 SO 하는 날, 이때 드레싱 하면서 SO가 들어가게 되면 이날 우리가 임플란트 이제 2단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단계 청구할 때는 이렇게 픽스처 재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위와 픽스처 재료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체크업하고 엑스레이 등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3월 29일도 마찬가지 지대주 연결하는 거 청구를 하실 수가 없겠고요. 4월 12일 날 우리가 세팅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3단계와 어버트먼트 재료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우리가 하면은 커스텀으로 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날 임플란트 상담을 하면서 파노라마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날 그쵸. 1단계가 들어갈 수 있겠죠. 파노라마 촬영은 청구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처방전만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식립하는 날 2단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 임플란트에 체크를 해주고 처방전만 발급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임플란트 SO 하는 날 우리가 2단계로 청구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픽스처 재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7월 30날 와서 임플란트 드레싱하면서 치근단 촬영하는 거는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와서 인상 체득하면서 맞춤형 지대주 기공 의뢰했다라고 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10월 22일 날 보철물 장착하면서 우리가 한 날 이때 이제 3단계를 청구를 하고 어버트먼트 재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날 우리가 하고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사진 촬영하는 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임플란트 안에 단계별 수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3단계 행위만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3단계 행위만 청구가 들어가고 내역 설명에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역 설명을 기재하고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임플란트 산정 기준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임플란트 세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